영끌의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하우스푸어의 기준이 25%였습니다. 뭐가? DSR이. 요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소득의 한 30% 이상은 거의 영끌이죠. 왜? DSR이 지금 40%로 적용이 된 이유는요, 이게 세계적으로 DSR을 40%대로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43%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 정도를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0%를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의 사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30에서 35% 정도. 이 정도는 넘어서면요, 만일의 사태가 생겨서 갑자기 급전을 쓸 일이 생겨요. 사고가 났다든가, 뭐 수술을 할 일이 생긴다든가, 보험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험 내기 버거워서 대부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요, 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위험에도 대비를 못하고요, 노후 대비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로 확실히 극단적인 영끌이다 하면요,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치자고 하면 40% 넘어가면 거의 100% 영끌이죠. 그런데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경우 DSR이 지금 47.6%다. 그리고 주담대만 보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담대만 보유했다는 게 아니라 주택 관련 대출은요, 주담대,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둘 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는 안 받고 주담대만 보유한 사람 중에서 다른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DSR이 54.9%예요. 이게 2021년 12월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죠. 차주 기준. 그 다음에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80%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어쨌든 주택을 산 사람들은 평균 50%를 넘어가는데, 전세 대출만 받은 사람이라든지 주택 관련 대출을 미보유한 사람들은 30%도 안 된다. 저것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영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담대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태반은 평균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 생각했을 때 그때보다 금리가 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졌더라도 DSR은 내가 나가는 소득에 대해서 달려있는 건데, 받는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물가도 다 같이 올라갔죠. 당시에 25%가 하우스푸어면요, 25%를 냈던 사람들은 지금도 25%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25% 되면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살아, 이러고 있어요. 내 소득의 4분의 1이 기본으로 날아가는데,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금리로 받았을 때 성공했던 기억이 있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금리가 또 오는 경우가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금리요? 물론 지금이 최고 금리는 아니겠죠. 지금이 최저 금리도 아닐 거예요. 금리가 뭐 올라갔다가 또 뭐 3%대 정도까지는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감당 가능한 금리냐? 지금 집값으로는 절대 감당 불가한 금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리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해서 금리를 낮출 생각을 하지 말고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게 답인데, 집값을 정상화라는 가장 중요한 답을 피해가고 자꾸 막 다른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요, IMF 때는 주담대 7%면 엄청 싼 거였죠. 그때는 집값이 쭉쭉 올라갔어요. 왜? 소득이 받쳐주니까. 그래서요, 집값은요, 경제성장,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죠. 경제성장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경제성장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론이 없어요. 경제성장이 이만큼 하는데 집값이 이만큼 올라간다? 괜찮아요. 근데 경제성장은 이만큼 하는데 집값은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것을 다 빚으로 메꿔요. 그래서 예전에 하우스푸어 기준이 지금에는 굉장히 대출이 적은 것처럼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요? 그럼 다 집에만 묶여요. 자, 소비는 어디서 나와요? 소비는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제외하면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죠. 여기서 원래는 저축 플러스 소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DSR이 30% 40%가 된다는 건 비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소득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대비로 실질 소득도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비소비 지출까지 계산해가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비소비 지출 할 때 전체 평균으로 보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담대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축이 줄든가 소비가 줄든가. 근데 저축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날 부추기는 게 뭐예요? 소비하지 마라. 소비를 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한국 경기 침체시키라는 소리예요. 자영업자들 왜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 2030이나 특별히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집값은 정상화되었다면 그들도 충분히 돈 모아서 전세에 살았다가 대출 안 받고 전세 살다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수요로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와서 보면 어이가 없지만 예전에 허니 버터칩이라고 있었죠. 자 이거 인기 엄청나게 있었죠. 왜 인기가 있었어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웃돈 붙죠?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의식주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동산에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힘들어지죠. 물론 기업 중에서 건설사나 분양사나 이런 관련 기업들 제외하고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위축되죠. 고용이 위축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득이 줄죠. 그러면 다시 소비는 더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래서요 집값 폭등이 폭락보다 더 안 좋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폭등보다 폭락이 더 안 좋다. 왜? 폭락하면은 소비 줄고 뭐 줄고 경기 침체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거는요 폭등 때문에 생겨난 게 폭락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 폭등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집값 폭락은 왜 일어나요? 저희가 그냥 비관적이고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냥 투기적 가수요들에 대한 증오심이 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가 정상화돼야 돼요. 그런데 집값 거품이 생기면서부터 경제가 망가진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표현을 했죠. 집값 폭등은 암이다. 집값 폭락은 암을 수술하는 거고. 그런데요, 암이요, 커져요. 수술해야 되죠. 그런데 유동성을 푼다는 건 거기서 진통제로 버티겠다는 소리예요. 아직 한참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암을 수술하면은 몸에 칼을 대가지고 일단은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죽 먹어야 되고 운동 못 나가고 수술을 하는데 터질까봐 결국 암은 도려내야 되죠. 그런데 암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론은 암 수술이 잘못된 거다. 왜? 암 수술하면은 입원해야 되고 몸에 칼 대야 되고 아프니까. 수술 직전보다 수술 직후가 몸이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랑 똑같다. 그래서요, 영끌은 절대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언론이 그러고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었고 그 영끌로 인해서 지금 경제 어때요? 코로나 끝냈는데 자영업자들 더 죽겠다 그러죠. 기업들은 뭐라 그래요? 경기가 침체돼서 투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무용품비나 뭐 이런 것도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잘 돼요? 수출도 안 돼요. 총체적 난국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데 임금은 올리지 말래요. 임금을 안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부터 잡으라는 거고 금리 천천히 올린다는 거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리 천천히 올리면 저희한테 더 유리합니다. 집값 폭락한다고 했고 오래 간다고 했어요? 금리 천천히 올리면요 되게 길어져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막 바래요. 남들 다 죽어나길 바라고 경제 상황 안 좋아지길 바라고 이렇지 않아요. 빨리 정상화되고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죠. 왜?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당이론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당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걸로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대기권이 있죠. 그 위에 또 무슨 권이 있죠. 사람이 숨 쉴 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건 당이론이죠. 근데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돌파할 수 있다. 태양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못 가. 그런데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이론으로 당연히 안 된다. 왜 너는 당이론만 주장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 산소 부족해서 죽었고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저체온증 때문에 죽었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어.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사람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요즘 옷이 보온이 잘 되고 방한이 잘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죠. 뭐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이론이죠. 근데 당이론을 했다고 하는 건 또 뭐야?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폐해들이 나오죠. 방송에서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끌해가지고 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서 생활비 내기도 힘들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힘들어 죽겠다. 젊은 세대들. 노후자금인 퇴직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2019년 초창기에 위기의 부동산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팔고 나갈 사람들까지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멈춰가지고 팔고 노후자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렸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있었죠. 19년 이후에 20년, 21년에 젊은 세대들한테 다 떠넘기고 팔고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집값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당하신 분들 많아요. 집도 그렇고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액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막 상가 가지고 돈 된다고 노후 대비 평생 이걸로 된다고 수익률 막 7% 8% 보장된다. 저기 고층 같은 경우는 막 10%대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보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예요? 뭐 오피스도 뭐 잘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는데 거품 잔뜩 꼈을 때는 완전히 무리였죠.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 당하고요. 지주택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잘 당해요.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래가지고 지어지면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500이고 나중에 분양가는 평당 10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어지면은 한 7억 갈 건데 본인은 한 3억 5천만 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분담금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결국엔 더 비싸게 사든가 아니면 돈만 날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14, 15억이죠. 근데 춘천주공 13억인데 누가 분양받으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심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쪽에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크게 당했다. 왜 올랐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 요 심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운 좋게 바닥에 들어가서 계속 올라갔어요. 내가 천재구나. 내가 다 맞구나. 하면서 2022년에 오른다. 23년에도 오른다. 계속 그 얘기 했죠. 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거는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공급이 얼마나 들어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상승해야 돼요? 기준 없어요.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기준점을 이야기를 안 한다. 저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집값 거품의 휘발점. 그게 언제예요? 집값 거품의 휘발점은 2014년 7월에 시행된 초이노믹스. 그러니까 그때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도 초이노믹스 때 거품이 다 빠졌다고 가정할 때. 근데 사실은 거품이 다 빠진 건 아니죠. 왜? 전세자금 대출 거품을 거기다 불어 넣었으니까. 사실은요, 제대로 거품을 빼려면요, 전세자금 대출 거품을 빼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잡고 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서민을 위하는 것인 척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